기원전 206년 봄 로마와 카르타고가 격돌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벌써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낳은 불세출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는 이탈리아 남부를 굳건히 장악한 채 로마 본토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죠. 지난 14년 동안 로마는 한니발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처지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로마 군단의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탈리아 남부에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지중해 바다 건너 스페인 전선에서 로마 군대를 통솔하던 젊은 지휘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였습니다. 그는 불과 몇 해 전 바로 이 스페인 땅에서 스키피오의 아버지와 삼촌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연달아 전사했고 로마 정규군단 둘이 통째로 괴멸당하는 비극을 어린 나이에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권을 쥔 젊은 총사령관 스키피오가 가장 먼저 파고든 과제는 당장의 스페인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저 로마의 괴물 같은 한니발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죠. 스키피오는 수많은 패전을 지켜보며 얻은 뼈아픈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한니발을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젊은 최고 지휘관은 적의 칼날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전략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여겨본 것은 당시 카르타고 제국의 거대한 보물창고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쏟아져 나왔고 수많은 정예 용병과 병력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거든요. 스키피오는 일리파라는 도시 근교 벌판에서 카르타고 군대와 건곤일척의 결전을 벌여 5만이 넘는 카르타고 야전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일리파에서 참패한 카르타고의 총사령관 하스드루발 기스코는 살아남은 부하들을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른 언덕에 버려둔 채 야밤에 홀로 배를 불러 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스키피오는 먼저 배신했던 도시는 본보기로 지워버렸지만 스스로 항복해온 스페인 부족들에게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고 부족민들의 마을과 영토에도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자기 세력으로 흡수시켰습니다. 승리를 거둔 스키피오의 최종 목표는 한니발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다음 타깃은 한니발이 아니었습니다. 일리파 전투에서 승리하고 스페인을 장악했다고 해서 한니발을 치는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한니발은 당대 최고의 명장, 어떤 수식어도 부족할 만큼 당시 최종 보스였습니다. 한니발이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작전으로 폭발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전투 전략가였다면 스키피오는 강력한 적의 힘을 조금씩 빼서 무너뜨리는 전략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는 다음 전장으로 바로 지중해 바다 너머 카르타고의 심장부 아프리카 본토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할 거대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르타고의 등 뒤에 자리 잡은 누미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알제리 일대에 위치한 누미디아는 카르타고의 최정예 기병을 오랜 세월 공급해오던 핵심 세력이었거든요. 이 지역에는 두 개의 강력한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던 노련한 시팍스 왕이 한 축이었고 동쪽에 좁은 영토를 물려받은 젊은 마시니사 왕이 다른 한 축이었죠. 이 두 누미디아 왕 가운데 누가 카르타고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아프리카 원정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키피오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카르타고 야전군을 괴멸시킨 바로 그 해 로마 군함단 2척만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적국왕의 항구로 들이닥친다면 평화적 방문이 아니라 전면 침공이 되어버리고 시팍스 왕 역시 로마군을 손님이 아닌 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스키피오는 수행원 몇 명만 태울 최소한의 배를 이끌었으니 로마군 총사령관이 호위 병력도 없이 적진 한복판의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슬아슬하게도 스키피오가 배를 정박하려던 바로 그 항구에 같은 시각 다른 함선들이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리파 전투에서 패배해 스페인을 버리고 도망쳐온 카르타고 사령관 기스코의 군함 7척이었습니다. 카르타고 함대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었죠. 호위도 없는 로마 군함 2척쯤이야 바다 위에서 즉시 포위에 침몰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강한 순풍이 불어와 로마 군함의 돛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르타고 군함들이 닻을 채 올리기도 전에 로마 군함 2척이 쏜살같이 항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외교 관례상 국왕의 항구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손님에게 칼을 겨눌 수 없었거든요. 시팍스 왕은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와 카르타고의 총사령관이 같은 날 자기 궁정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두 장수를 모두 저녁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적장 기스코와 국사를 논할 뜻이 없다며 외교 회담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팍스 왕이 초대받은 손님을 식탁에서 뺄 수는 없다고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두 사령관은 결국 같은 식탁에 나란히 앉게 되었죠. 그날 밤 스키피오는 뛰어난 언변과 기품으로 시팍스 왕과 동맹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기지로 복귀한 스키피오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바로 동쪽 누미디아의 젊은 왕 마시니사였습니다. 마시니사는 원래 카르타고 수도에서 교육받으며 자랐고 스페인 전선에서 수년 동안 카르타고의 선봉에 서서 로마 군단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뛰어난 기병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는 시팍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마시니사는 밀려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일리파에서 카르타고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그는 로마 진영으로 전향하겠다는 밀사를 보내온 것입니다. 비밀리에 해변에서 마주한 회담에서 마시니사는 로마가 자신을 아프리카로 복귀시켜준다면 카르타고의 남은 명줄을 단숨에 끊어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이렇게 두 누미디아의 손을 꽉 잡아둔 상태에서 스페인 땅을 공략했고 남은 카르타고 세력을 스페인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스페인 전선 지휘권을 잡은 지 불과 5년 만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위풍당당하게 로마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듬해 집정관을 뽑는 선거에서 로마의 모든 투표구역이 일제히 스키피오 한 사람의 이름을 외쳤지요. 전쟁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로마 시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결과는 로마 공화정의 오랜 정치적 관례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최고 관직인 집정관은 하위 관직을 수십 년간 단계별로 밟아 올라간 노련한 원로 정치가들이 맡는 것이 상식인데 새파란 젊은이가 와서 그 관례를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스키피오는 필수 관직 계단을 거의 건너뛴 데다 나이도 고작 30살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고 권력에 오른 청년 집정관 스키피오는 곧바로 원로원 회의장에 서서 자신의 원대한 작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순간 원로원 의석 한 구석에서 백발의 노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로마의 방패라 불리던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한니발과의 소모적인 정면 승부를 피하고 또 피하는 지연 전술로 로마를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노장이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청년 집정관 스키피오의 작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적장 한니발이 여전히 이탈리아 땅을 활보하고 있으니 먼저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을 몰아낸 뒤 아프리카로 진격하는 것이 군사적 순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영토에서 싸우는 한니발은 원정에서도 천하무적인데 그가 자신의 조국에서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결사항전한다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든 것이냐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파비우스는 아프리카 원정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로마 함대가 안전하게 정박할 항구도 없고 보급을 지원해줄 로마 영토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줄 우방도시나 로마의 편을 들어줄 국왕도 전무하다는 지적이었어요. 게다가 오랜 전쟁 탓에 국가재정은 완전히 바닥났으니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두 전선에 군대를 동시에 유지할 군자금조차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의 부친과 숙부가 그들도 처음에는 승리를 자신했지만 결국 전사하지 않았냐며 스키피오의 아픈 기억까지 찌르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원로원은 지금까지 한니발과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정하는 장소에서 한니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 대패를 거듭해왔다. 어디서 싸울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 나는 그곳을 카르타고 본토에서 하겠다. 로마 정예 군단이 카르타고 성벽 앞에 들이닥친다면 공포에 질린 카르타고 원로원이 제 손으로 한니발을 본토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한니발을 아프리카로 강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을 쳐서 반쯤 무너진 요새를 전리품으로 삼느니 카르타고 본토를 승리의 대가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경론 끝에 로마 원로원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스키피오에게 시칠리아 속주를 관할지로 배정하고 국가 안위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프리카로 건너가도 좋다는 승인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로원은 국가 차원의 정규군 징집권은 일절 불허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정규 원정에 나설 때 국가가 군단과 전비를 편성해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지만 이번 원정에는 단 한 명의 징집병도 단 한 푼의 거남자금도 지원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자발적인 지원병과 동맹 도시들의 헌납품만으로 군대를 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키피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지만 그는 이 조건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에 직접 호소하여 지원병을 모집했습니다. 14년 동안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벌어진 악몽 같은 전쟁을 바다 밖으로 영원히 밀어내는 일이었기에 동맹 도시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호응해주게 됩니다.
도시들은 앞다투어 물자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도시는 군함의 실을, 군량을, 어떤 도시는 무기를 만들 철을, 어떤 도시는 도추로 쓸 천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함선을 건조할 전나무 목재를 베어보낸 도시도 있었고 수많은 장정을 지원병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숲에서 목재를 벌채해온 지 불과 45일 만에 전투함 30척이 건조되어 바다에 떴습니다. 스키피오는 7,000명의 자원병을 그 함선에 태우고 시칠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천하의 한니발을 굴복시키러 떠나는 원정군치고는 턱없이 초라한 병력이었지만 스키피오의 진짜 승부수는 그 7,000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칠리아 섬에는 이미 로마 정규 군단 둘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두 군단의 정체는 11년 전 칸나이 참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패잔병들이었습니다. 기원전 216년 한니발의 포위망에 갇혀 로마군 8만 대군이 하루 만에 무너졌을 때 그 아수라장을 뚫고 살아 돌아온 비극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그 당시 살아 돌아온 패잔병들을 포상하기는커녕 패배의 책임을 물어 가혹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들을 시칠리아로 추방하고는 무기한 복무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전쟁이 이탈리아 본토에서 지속되는 동안 계속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니 그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니발이 이탈리아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뿐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징벌군단 병사들에게는 어떠한 군사적 훈장도 수여하지 않고 휴가도 일절 금지하며 이탈리아 본토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시칠리아의 어떤 도시 안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게 막았고 반드시 도시 경계선에서 16km 이상 떨어진 허허벌판에서만 야영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 가혹한 명령이 내려진 뒤로 병사들은 6번의 겨울을 단 한 번도 지붕 아래에서 자지 못한 채 눈보라치는 천막에서 늙어갔었죠. 절망 속에 버려져 있던 이 군단 앞에 청년 집정관 스키피오가 나타나 이들을 아프리카 원정의 주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병사들을 한 명씩 직접 면담하고 군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징벌 군단은 각각 보병 6,200명과 기병 300기라는 초대형 정예 군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이 패잔병 군단을 선택한 것은 결코 값싼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칸나이 참패가 사병들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청년 스키피오 본인 역시 그날 칸나이의 절망적인 포위망을 뚫고 살아나온 생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이 병사들은 로마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고참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자신들은 시칠리아 들판에서 영원히 늙어 죽을 운명이었기에 병사들의 전투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시칠리아에서 1년 가까이 이들의 혹독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100인대 단위의 소규모 기동훈련부터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군단제식 훈련까지 철저하게 밀어붙였지요. 고질적인 기병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는데 그에게 기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키피오는 시칠리아의 부유한 귀족 자제 300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원정 기병대로 징집을 통보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최고급 군마와 완전 군장을 갖추어 출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리카 사지로 끌려가야 한다는 소식에 시칠리아 귀족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집 당일 300명의 귀족 청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군마를 끌고 나타났죠. 스키피오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정에 가기 싫은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원정을 피하고 싶다고 털어놓자 스키피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키피오가 붙여주는 대체 인원에게 말과 무기를 넘겨주고 그 대리인을 집으로 데려가 승마술과 무기 다루는 법을 완벽하게 훈련시켜주면 징집을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머지 299명의 귀족 청년들도 앞다투어 말과 무기를 내놓았고 스키피오는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가난한 이탈리아 청년 300명을 그 자리에 세웠죠. 이렇게 스키피오는 국고를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최고급 무장을 갖추고 훈련된 기병 300기를 확보했습니다. 기원전 204년 여름 시칠리아 서쪽 끝 릴리바이움 항구에 거대한 원정 함대가 집결했습니다. 전투군함 40척과 대형 수송선 400여 척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정규 군단이 아프리카 본토에 발을 디뎠습니다. 로마군 상륙 소식이 전해지자 아프리카 내륙의 모든 도로는 피란민과 가축 행렬로 마비되었고 카르타고 도성은 함락 위기에 빠진 것처럼 거대한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굳게 닫힌 성벽 위로 무장한 시민들이 뛰어올라갔고 도시는 공포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요. 바로 그때 스키피오의 진영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시니사의 행색은 왕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부왕이 서거했고 왕위 쟁탈전에서 서쪽의 시팍스 왕에게 패배해 영토를 전부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한동안 전사했다는 소문 덕에 목숨을 건진 채 동굴에 숨어 상처를 약초로 싸매고 남은 기병 2사람이 구해온 것으로 며칠을 버티던 마시니사는 살아남은 기병 극소수만을 이끌고 합류한 것입니다. 마시니사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동안 카르타고는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미 더 강한 세력인 서쪽의 시팍스 왕을 동맹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보니 예상했던 문제들이 피부로 닿기 시작했습니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원로원에서 노장 파비우스가 했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로마를 위한 안전한 항구도 보급 영토도 지원 도시도 없었습니다. 로마를 돕겠다는 누미디아 국왕 마시니사에게는 다스릴 영토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스키피오는 해안 요충지 우티카를 포위 공격했으나 견고한 성벽과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공성전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카르타고는 대규모 구원군을 편성했는데 총사령관은 스페인에서 스키피오에게 대패하고 도망쳐온 하스드루발 기스코였습니다. 일리파 전투에서 참패하고 부하들을 버려둔 채 도망쳤던 장수였지만 기스코는 카르타고 최고의 명문 귀족이자 막대한 부를 쥐고 있었죠. 게다가 카르타고는 서쪽의 시팍스 왕을 포섭하기 위해 기스코의 아름다운 딸 소포니스바를 시팍스에게 정략 결혼으로 시집 보낸 상태였습니다. 원래 소포니스바는 마시니사와 약혼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결국 기스코 집안의 혼맥이 누미디아 기병 전력을 카르타고에 묶어두는 핵심 고리였던 것입니다. 시팍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기스코의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스키피오가 군함 2척으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맺었던 평화조약이 정략 결혼 한 번에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겨울이 닥치자 스키피오는 우티카 포위를 풀고 바다로 돌출된 좁은 반도로 물러나 겨울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바다 쪽만 퇴로가 열려있고 육상 3면은 적군에게 포위된 위험한 형세였습니다. 카르타고군과 시팍스 왕의 군대는 로마군 진영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벌판에 서로 2km 거리를 두고 각각 거대한 진영을 세웠습니다. 겨울 내내 스키피오는 시팍스 왕과 평화협상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시팍스는 로마가 아프리카에서 철군하고 카르타고가 이탈리아에서 철수하는 상호 타협안을 고집했죠. 스키피오는 절대 철군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위에는 아직도 한니발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스키피오는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 조금씩 태도를 바꾸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팍스 왕은 조금씩 대화가 되는 것으로 오판하고 경계를 풀었고 그때부터 로마 사절단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절단 무리 속에는 꾀죄죄한 옷을 입고 짐을 나르는 하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로마 군단의 최고참 백인대장들이었습니다. 사절이 왕과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위장한 백인대장들은 진영 구석구석을 누비며 출입구의 위치, 막사 배치, 초병 근무 교대 시간, 경계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정찰했습니다. 스키피오는 매번 다른 장교들을 하인으로 위장시켜 적진의 지형을 전 부대 지휘관들의 뇌리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정찰 장교들이 보고한 결정적인 정보는 병력 배치가 아닌 막사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카르타고군의 막사는 주변 민가에서 뜯어온 마른 나무와 나뭇가지로 지어졌고 누미디아군의 막사는 갈대와 집단을 엮어 만든 초막이었거든요. 진영 전체가 불길에 취약한 마른 장작더미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03년 봄 스키피오는 시팍스 왕이 보낸 최종 조항에 무리한 요구가 섞여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전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함대에 공성무기를 싣고 바다로 띄우는 한편 2,000명의 병력을 우티카 언덕으로 이동시켜 도시를 다시 공격할 것처럼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적군 전체의 시선이 우티카 성벽으로 쏠렸습니다. 해가 저물자 로마 정예부대가 은밀히 출진했습니다. 11km의 야간 행군 끝에 자정 무렵 적진 코앞에 당도했습니다. 스키피오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가이우스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에게 시팍스의 누미디아 진영을 자신이 이끄는 본대에는 카르타고 진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팍스 진영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전까지는 카르타고 진영을 절대 공격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지요. 지형에 익숙한 마시니사가 앞장서서 누미디아 병사들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특공대가 누미디아 초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갈대와 집단에 붙은 불길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진영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화염에 놀라 잠에서 깬 누미디아 병사들은 적의 기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실화로 오판했습니다.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물통을 들고 뛰쳐나온 병사들을 기다린 것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로마군의 칼날이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수만 명이 뒤엉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km 밖 카르타고 진영의 병사들도 불길을 목격했습니다. 이웃 진영을 돕겠다며 무방비로 성문을 열고 뛰쳐나온 카르타고 병사들은 스키피오의 로마 대열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로마군은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 한 명의 적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텅 빈 성문을 통해 로마군이 물밀듯 밀고 들어갔고 카르타고 막사에도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의 적군이 무너지고 두 개의 거대한 군영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총사령관 기스코와 시팍스 왕은 극소수의 호위대만 거느린 채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났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군은 벌판에 널브러진 막대한 적의 무기를 수거해 불의 신에게 바치는 승리의 제물로 모두 불태웠습니다. 패배의 충격을 받은 카르타고 원로원은 극심한 패닉 속에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강화를 맺자는 온건파, 한니발을 즉시 소환하자는 세력,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가 충돌한 끝에 전쟁 지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도망친 시팍스 왕 역시 무력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기습 화재에 당했을 뿐이라며 재기를 다짐했지요. 불과 30여일 만에 카르타고는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중에는 스페인에서 거액을 주고 모집해온 최정예 켈티베리아 용병 4,00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전투로 이름난 이들이 합류하자 카르타고군의 사기도 다시 한껏 올라갔습니다. 양군은 카르타고 서쪽 바그라다스 대평원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만술이 배제된 정면 회전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통상적인 사멸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좌우 날개에 기병을 배치했습니다. 카르타고군은 중앙에 정예 켈티베리아 용병 4,000명을 배치하고 양날개에 미숙한 카르타고 신병 기병과 급조된 누미디아 기병을 세웠지요. 승부는 첫 충돌에서 순식간에 갈렸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카르타고의 양날개 기병대는 로마 기병과 마시니사의 누미디아 기병이 돌격하자마자 변변한 저항도 못한 채 전장에서 쓸려나갔습니다. 중앙에 남겨진 켈티베리아 용병 4,000명은 고립되었습니다. 지리도 모르는 낯선 이국 땅에서 도망칠 곳도 없었을 뿐더러 스페인에서 스키피오의 관용을 배신하고 돈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처지였기에 항복해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4,000명의 용병은 전원 그 자리에서 결사항전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용병들이 포위망 속에서 처절하게 버티는 사이 사령관 기스코와 시팍스 왕은 다시 한번 전장을 벌이고 도주했습니다. 대평원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도성이 육안으로 내려다 보이는 튀니스에 전진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로마군 진영에서는 카르타고 항구가 한눈에 보였고 카르타고 성벽 위 시민들은 로마 군단의 붉은 깃발을 공포 속에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한니발이 성벽 앞까지 밀고 왔던 그날 로마 시민들이 겪었던 악몽을 이제 카르타고 시민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었죠. 그 사이 나일리우스와 마시니사는 서쪽으로 도주한 시팍스 왕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시팍스는 급조된 군대를 이끌고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으나 로마 보병과 기병의 유기적인 협동 전술 앞에 괴멸당했습니다. 시팍스 왕은 결국 산채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시니사는 쇠사슬에 묶인 시팍스를 앞세워 누미디아 수도로 진격했고 국왕의 비참한 모습을 본 수도는 즉각 항복하게 됩니다. 야전군과 동맹을 모두 잃은 카르타고 원로원은 최고위 원로 30명으로 구성된 항복 사절단을 스키피오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카르타고의 귀족들은 스키피오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그 모든 책임을 한니발 가문에게 떠넘기며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스키피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위해 아프리카에 왔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들에게 강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군함은 20척만 남기고 전부 로마에 인도할 것, 이탈리아와 갈리아에 있는 군대 전군이 철수할 것, 스페인 땅 포기할 것,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섬 전부 포기할 것, 붙잡은 포로와 탈영병 전원을 송환할 것,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군량으로 쓸 밀과 보리를 내놓을 것. 그렇게 한다면 로마는 카르타고의 기존 아프리카 영토와 도시를 유지하고 자체 법과 제도를 계속 운영해주며 로마군이 카르타고에 주둔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대한 배상과 군사적 제약을 약속하면 카르타고라는 국가 자체는 살려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카르타고는 스키피오의 조건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항복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조약이 아니라 시간을 벌면서 그토록 책임을 떠넘겼던 한니발의 귀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 이탈리아에 머물던 한니발에게 귀국을 명령하는 긴급 전령선이 출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03년 가을 이탈리아 남단 크로톤 해안에서 한니발이 함선에 올랐습니다. 본국 소환장을 받아든 한니발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을 패배시킨 것은 수없이 패주하던 로마 군단이 아니라 군자금과 증원군 한 번 제대로 보내지 않고 시기질투만 일삼던 카르타고 원로원의 무능과 부패라는 절규였습니다. 한니발은 떠나기 전 신전 곁에 거대한 청동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이룬 빛나는 전공과 알프스를 넘은 군대의 수요를 그리스어와 카르타고어로 새겨 남겼습니다.
배가 해안을 벗어나자 한니발은 몇 번이고 멀어지는 이탈리아 해변을 돌아보며 통안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칸나이 대승 직후 무방비 상태였던 로마 도성으로 곧장 진격하지 않았던 과거의 결정을 뼈저리게 자책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의 귀환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시민들은 안도감이 아닌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16년 만에 침략자를 몰아냈지만 역전의 용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린 한니발이 카르타고 본토에 도착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노장 파비우스가 생전에 경고했던 말, 즉 자기 조국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한니발은 남의 땅에서 싸우던 한니발보다 훨씬 더 가공할 괴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로마인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파비우스는 그해 세상을 떠나 자신이 반대했던 원정의 결말을 보지 못했지요. 카르타고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끝모를 패배의 늪에서 신음하던 도성에 로마를 16년간 무너뜨렸던 전설의 명장과 정예군이 귀환하자 원로원 내 주전파가 득세하며 강화조약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203년 겨울 위태롭던 휴전협정은 바다에서 발생한 돌발 사고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로마군 진영으로 보급품을 싣고 오던 수송선 200여 척이 폭풍을 만나 카르타고 앞바다로 표류한 것입니다. 군량과 군수물자를 가득 실은 무방비의 로마 수송선들을 목격하자 굶주림에 지친 카르타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약탈을 요구했습니다. 휴전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에 묻혔고 카르타고 해군은 바다로 나가 로마 수송선들을 납포해 항구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스키피오는 사절 3명을 카르타고로 보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절단은 굶주리고 성난 군중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뒤 간신히 탈출했고 귀환길에 카르타고 군함 3척의 비열한 기습 공격까지 받아 배를 해안에 좌초시키며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평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마군은 배신에 대한 응징을 벼르고 있었고 카르타고는 퇴로 없는 결전을 각오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내륙 깊숙이 진격하며 전략 요충지들을 초토화하고 군량 공급망을 차단했습니다. 다급해진 카르타고 원로원은 남부 하드루메툼에 주둔하던 한니발에게 즉각 출전을 명령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건 최후의 결전이 아프리카 내륙자마 평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창을 던지면 닿을 거리에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완벽한 명당에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한니발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물을 뜰어 한참을 나가야 하는 황량한 언덕에 진영을 잡았기에 카르타고 병사들은 물을 깃느라 탈진 상태에 이르렀죠. 한니발이 보낸 정탐꾼 3명이 로마군 진영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첩자들을 처형하는 대신 군단 장교를 붙여 로마군의 배치와 정예 무기고를 구석구석 견학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식사와 호위대까지 붙여 한니발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어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의 과시였습니다. 한니발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로마 지휘관 중에 본 적이 없었는데 스키피오의 이런 대담함에 경탄하고는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양진영 사이의 탁 트인 벌판에서 통역관 1명씩만 대동한 채 당대 최고의 2명장이 마주섰습니다. 14년 전 칸나이 벌판에서 로마 8만 대군을 무너뜨렸던 지휘관 한니발과 그 혼란을 뚫고 살아 돌아왔던 20살 청년 스키피오가 운명적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니발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나이가 든 노장답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로마를 무너뜨렸듯 오늘의 승자도 내일이면 패자가 될 수 있다며 스페인과 지중해의 모든 섬을 로마에 넘기고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영토만 유지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전 로마였다면 감지덕지 수락했을 파격적인 제안이었겠지만 스키피오는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카르타고가 이탈리아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을 때 제시했어야 할 조건이며 이미 로마 군단이 아프리카 심장부를 장악한 지금 상황에서 협정을 먼저 파기한 적에게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스키피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장에서 칼로 승부하든지. 한니발은 전장에서 칼로 승부를 선택했고 두 사령관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마시니사가 보병 6천과 기병 4천을 이끌고 로마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지중해의 운명을 결정지을 자마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결전의 아침 한니발은 전선 맨 앞에 80마리가 넘는 거대한 전투 코끼리 부대를 한 마리씩 사이를 벌려 길게 늘어세웠습니다. 코끼리 뒤편 제1열에는 갈리아, 리구리아, 발레아레스 출신의 다국적 용병 1만 2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제2열에는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진 카르타고 시민병과 리비아 징집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m 뒤편에 제3열을 배치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16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한니발의 최정예 무적 고참병들이었죠.
한니발이 최정예 고참병들을 200m나 멀리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차가운 군사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1열과 2열이 로마 군단의 체력을 극한으로 소모시키면 온전한 체력을 보존한 최정예 부대를 결정적 순간에 투입해 전열을 붕괴시키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선 두 열의 병사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뒤에서 퇴로를 차단하는 압박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어가 뒤섞인 군대를 하나로 통합할 시간이 없었기에 각 열마다 차별화된 심리적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맞은편 스키피오의 로마 군단도 전통적인 3열 대형으로 도열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로마의 전통 진영을 파격적으로 변형시켰죠. 원래 로마 군단은 빈틈을 메우기 위해 1열과 2열의 부대들을 체크무늬 바둑판 형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1열 뒤에 2열과 3열을 일직선으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군단의 정면에서 후방까지 탁 트인 여러 개의 직선 통로가 생겨났습니다. 스키피오는 이 빈 통로에 가벼운 무장을 한 경보병들을 배치해 겉보기에는 빽빽한 전열처럼 위장시켰죠. 그리고 경보병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끼리가 돌진해 오면 통로를 따라 뒤편으로 몸을 피해 짐승들이 그 길로 지나가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돌진하는 거대한 코끼리는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꿰뚫고 전열 한복판에 고속도로를 뚫어 짐승들을 허공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기막힌 역발상이었던 것입니다. 한니발이 총공격 명령을 내리자 80여 마리의 전투 코끼리들이 대지를 뒤흔들며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마군 전선 전체에서 찢어질 듯한 수백 개의 나팔 소리와 금속 방패를 두드리는 굉음이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소리에 놀라 패닉에 빠진 코끼리들이 방향을 틀어 카르타고군 좌익의 누미디아 기병대를 덮쳤습니다. 진영이 붕괴된 틈을 놓치지 않고 마시니사의 정예 기병대가 카르타고 좌익을 맹폭해 벌판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한니발이 자랑하던 최강의 발톱 누미디아 기병대가 아군 코끼리에 휩쓸리며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지 않고 로마 전열로 돌진한 코끼리들은 스키피오가 열어둔 직선 통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보병들과 서로 큰 피해를 주고받으며 군단을 통과한 코끼리들은 로마군 후방의 빈 벌판으로 빠져나갔죠. 값을 치르기는 했지만 전열을 부수라고 세운 80마리는 끝내 로마 대열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카르타고군 우익에서도 라일리우스의 로마 기병대가 카르타고 기병을 맹렬히 격파하고 추격전에 돌입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양날개 기병대가 모두 증발하고 전장에는 오직 보병들만 남게 되었지요. 치열한 보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의 제1열 용병들이 맹렬히 돌격했으나 11년을 버텨온 시칠리아 징벌 군단의 철벽 방어를 뚫지 못하고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주하던 제1열 용병들이 뒤편의 제2열 카르타고 시민병 진영으로 후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제2열 시민병들은 대열이 무너질까 두려워 창을 겨누며 아군의 진입을 막아섰죠. 앞에서는 로마군이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아군이 칼을 겨누는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한니발의 제1열과 제2열은 서로 뒤엉킨 채 순식간에 붕괴해버렸습니다. 로마군 선봉대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나 쓰러진 이들로 뒤덮인 진창에서 대열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200m 뒤에서 온전한 체력을 보존하고 있던 한니발의 정예 고참병들이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지친 로마군을 섬멸할 결정적인 기회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카르타고 고참병들은 즉각 돌격할 수 없었습니다. 전방에 패주하는 아군 패잔병들이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쓰러진 병사들이 겹겹이 쌓여 대열을 유지한 채 진격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0m의 안전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로마군 진영에서 후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키피오는 흐트러진 선봉대를 침착하게 뒤로 불러들여 부상병을 후송했습니다. 그러고는 2열과 3열을 좌우로 넓게 펼쳐 한니발의 정예병 전선과 완벽하게 맞닿는 거대한 단일 횡대를 재편성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팔 신호 하나로 전열을 완벽하게 재정비하는 로마 군단의 경이로운 군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형이 갖춰지자 로마 정예병들이 그 진창을 넘어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16년간 이탈리아를 휩쓸었던 한니발의 역전의 용사들과 칸나이의 치욕을 씻기 위해 11년을 버텨온 로마의 역전의 용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백병전은 치열했고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선체로 쓰러져가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니발이 그리던 진정한 최후의 결전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대지가 다시 한번 무섭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기병을 패주시킨 마시니사와 라일리우스의 연합기병대가 전장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기병대는 벌판을 우회해 한니발 고참병들의 무방비한 등 뒤를 맹렬하게 들이쳤습니다.
전방에 로마 보병이 밀어붙이고 후방의 기병대가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14년 전 칸나이 평원에서 8만의 로마 군단을 포위 섬멸했던 한니발의 포위 섬멸 전술이 방향만 정반대로 바뀐 채 한니발 자신의 등 뒤에서 완벽하게 재현된 것입니다. 카르타고 최정예 고참병들은 끝까지 대열을 지킨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날자마 평원에서 카르타고군은 2만 명이 전사하고 2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마군의 전사자는 1,500여 명에 불과했죠. 로마군은 적의 군기 132개와 코끼리 11마리를 노획했습니다. 패배를 확인한 한니발은 소수의 기병과 함께 탈출하여 해안 도시를 거쳐 수도 카르타고로 귀환했습니다. 9살의 부친을 따라 조국을 떠난 지 무려 36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원로원에 들어선 한니발은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며 즉각적인 무조건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기원전 201년 최종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투함선은 10척만 남기고 전량 로마에 인도해야 했고 모든 전투 코끼리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일체의 전쟁이 금지되었으며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서조차 로마의 사전 승인 없이 군대를 일으킬 수 없다는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되었지요. 여기에 50년에 걸쳐 은 1만 탈렌트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귀족자제 100명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도 로마의 허락 없이는 칼조차 뽑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스키피오는 넘겨받은 카르타고 군함을 항구 앞바다로 끌어내 카르타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제히 불태웠습니다. 지중해를 지배하던 해상 제국의 상징이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얼마 후 카르타고 원로원에서 첫 배상금 마련 문제로 대성통곡이 터져나왔을 때 한니발은 홀로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한 의원이 눈물바다에서 웃는 이유를 따져 묻자 한니발은 냉소적으로 답했죠. 진정으로 울어야 했던 순간은 무기를 빼앗기고 함선이 불타고 자주 국방권을 박탈당했던 바로 그날이었으며 국가의 명줄이 끊어졌을 때는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주머니의 돈이 아까워 눈물을 흘리느냐는 매서운 일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스키피오는 충직한 맹우 마시니사에게 부왕의 영토를 복원해주는 것은 물론 적국 10학세에게서 로마로 넘어온 도시와 땅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숲속을 떠돌며 짐승을 잡아먹던 유랑자 마시니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대왕으로 우뚝 섰지요. 스키피오는 마침내 로마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수많은 시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웅장했던 개선식에서 은 12만 3천 파운드가 국고에 헌납되었고 참전용사 전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 뒤편에는 로마 공화정이 오랜 세월 낙인 찍고 버려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칸나이의 참패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칠리아로 쫓겨났던 병사들, 훈장도 휴가도 귀양도 금지된 채 11해를 그 섬에 묶여있던 제5군단과 제6군단의 노병들이었죠. 적장 한니발이 이탈리아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던 혹독한 형벌을 병사들은 직접 바다를 건너가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끌어내고 자마평원에서 제 손으로 경멸함으로써 완벽하게 깨뜨렸던 것입니다. 로마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제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진정한 주역들은 바로 그 잊혔던 승리의 패잔병들이었습니다. 개선식이 끝나고 그의 이름 뒤에 한마디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던 그에게 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그에게 붙여준 명예 칭호였습니다.